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보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 늦게 귀국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 결과들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뒷이야기들, 또 기자들 간의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뉴스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커다란 이벤트,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기자들 많이 바쁘고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 같으면 일요일 신문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인터넷도 있고 해서 디지털 대응을 다 해야 되고 게다가 정상회담에는 관련된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그리고 통일외교팀 기자들 워싱턴 특파원 이렇게 되게 많은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분석하고 속보 쓰고 그래야 돼서 무척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 같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중단돼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문화일보에서도 기자 보냈죠. 네, 저희도 갔고요. 네. 이 기자들이 보니까 현장에서 꽤 고생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미국이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하는 이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연세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80이니까 이제 그 건강 문제들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그래요. 그럼 기자들 백신 맞고 갔어요? 그렇죠. 다 맞았죠. 아스트라제네카 다 맞고 기자들 또 이미 갈 기자들은 다 맞고 이미 2차 접종까지 하고 이제 간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일정이 상당히 이제 좀 유동적이었던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 기자들이 꽤 이제 고생을 했고 특히 미국 측에서 이제 그 의전 팀들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어떤 이 건강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아시겠지만 스가 총리가 갔을 때 마스크 2장 썼어요. 그때는 마스크 2장 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마스크도 벗고 또 이 그 거리 책상에 이제 식사가 테이블 간격도 그때는 정말 무슨 한참 멀게 해왔거든요. 이번에는 바로 이제 앞에서 대화를 했고 또 특히 이번에 이제 이슈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백신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다가 또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결과. 그러니까 다른 결과는 뭐냐면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안미 경중이라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경제는 중국, 그다음에 안보는 미국 이렇게 이제 좀 컨셉이 있었고 가기 전에 여당 대표가 민주주의 이류 국가다 미국에 대해서 등등 좀 분위기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공동 회견문을 보면 일본보다 좀 길었습니다. 이게 길고 굉장히 또 장문의 결의문이 나왔고 거기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게 조목조목 지적이 됐어요. 이제 그걸 굉장히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상회담 원래 공동 합의문은 토시 하나 등자 하나 들어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민감해진다면서요. 아주 민감해요. 이번에 넣으면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 등 기존 남북 관계 선언 이런 게 있어요. 그 등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가서 처음에 생각해보다는 굉장히 이 진전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사실 이걸 진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김보엽 기자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기존에는 한미 관계가 주로 안보 위주의 동맹 이런 개념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의지가 포괄적이었잖아요. 글로벌 동맹으로 동맹의 성격, 폭과 넓이가 훨씬 확대가 됐다. 안보에 대해서 경제 문제, 코로나 대응, 기후위기 문제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과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이익균형을 이뤘다. 그리고 미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걸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고려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특수관계도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거 아닌가. 우리는 이제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열렸고 미국은 반도체나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 그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짓 남았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불씨를 좀 남겼다.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해법, 점진적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선언, 판문점 선언 이런 토대 위에서 뭔가를 시작하겠다. 성김 대북 특별대사를 임명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느 쪽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일단 이번 회담을 보면 동맹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네.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삐걱거려 왔던 사실 트럼프 시대에는 저희 정상회담 갈 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악수를 어떻게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보면 악수하는 방식이 꽉 잡는 막 흔드는 거였잖아요. 네. 이제 그거 어떻게 할까 이거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역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에 뭐 잔뼈가 굵은 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외교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참 저는 느끼는 단상이 뭐냐면 만약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통령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게 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스가 이제 일본 총리 방한 때는 기업들 투자 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우리 기업들이 거의 40조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다들 일어나라고 그래서 소개하고 땡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바이든이 현실 당면하고 있는 게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다시 재선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화당이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트럼프 시대보다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채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그런 이 바이든이 목말라 하는 그 결과를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들고 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 공장들이 대부분 그렇죠. 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펼친 그 그렇습니다. 지역에 또 간다고 또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조지아주를 갔잖아요. 네. 애틀란타를 갔지 않습니까? 접전 지역. 네. 거기가 왜 갔냐면 마지막 이제 거기가 상원의원 2명 있어서 네. 거기서 상원이 민주당이 정말 50대 50으로 된 데는 돼서 이제 거기서 됐거든요. 왜 이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LA라든지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 네네. 이런 곳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는데 우리 이제 청와대 당국에서 그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바이든이 당선되는데 역할을 했던 바로 이제 그다음 또 상원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하는데 했던 애틀란타를 가자. 그때 특히 애틀란타의 우리 한인 교민들이 이번 선거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네, 민주당이 사실 기여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마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고맙죠. 네. 그리고 와서 투자도 해주고 특히 또 경합 지역에 가서 거기는 또 한인들한테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격려도 하고 함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본 메시지가 보면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백신이나 등등의 성과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외교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업이 사실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보시면요. 우리나라 말고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결국 우리의 어떤 기술적, 기업적 이런 것들을 이게 외교와 버무러지면서 해야지만이 우리의 국력을 어떤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앞서서 김보엽 기자께서 임기가 9개월 남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9개월 남짓. 예. 네, 내년 대선이 이제 3월이고 예. 임기는 5월 9일까지니까 그렇죠. 예. 두 달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기간 엄청 깁니다. 그거 좀 말씀해 드리고. 예. 섭섭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성과들 나오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돈독해지는 부분들도 좀 보이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볼까라는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그 중국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들이 좀 이번에 언급은 됐잖아요. 네. 쿼드 문제도 있었고 대만 해협의 평화 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전에 앞서 있었던 일본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표현들에 비하면 훨씬 완화된 표현이었고 거기서는 막 중국도 다 그냥 박아놓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은 그 중국과 경쟁을 하는 미국 편에 완전히 수직적으로 섰다면 네. 이번에는 중국이 민감해야 할 표현들을 최대한 자제를 했고 그거는 우리 외교의 성과 아니었을까. 네. 우리 쪽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럼 이 정도 수위에서 표현을 하자라고 했을 것 같고요. 예. 중국 쪽의 그
언론들에서도 선을 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나 보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 보니까 기자회견 자리도 저도 이제 새벽까지 일어나서 계속 이제 아침까지 쭉 봤는데 미국 기자들은 이스라엘 관련된 질문을 거기서 막 쏟아내는 그렇죠. 것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한국 기자들도 질문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네. 한 2~30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당시 상황을 좀 들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원래 이제 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질문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미리 이제 기자들 정해지고 질문도 이제 미리 정해져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냥 미국은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풀 기자단이 이제 다 못 들어갑니다. 네네. 다 못 들어가고 이제 일부 기자들은 현장 스케치를 이제 담당을 했고 또 이게 동시 통역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잘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빨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걸 이제 빨리 이제 기사로 작성하는 이 이제 책임이 실시간으로 있었고. 기사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하는 게 있었고 또 질문하는 기자들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침 질문하는 기자들은 다 남성이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여 기자가 이제 계속 질문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여 기자가 질문하면 좀 그럴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여 기자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여 기자는 그때 이제 열심히 그 현장 상황 스케치를 하고 있었던 그 역할이 아니었던 거죠. 역할이 아니었던 거 질문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질문을 준비하는 기자는 있었는데 그 기자들은 다 남자 기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스케치 하던 그 기사 작성한 기자는 또 여 기자였고, 그래서 이제 황급하게 조금 블랭크가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여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정상회담이 진행되다 보면 양측에 서로 간에 이제 정보 교환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예전 어떤 정상회담 좀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빚어진 해프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갔던 기자단 규모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한 20명 정도 갔으면 가서 막 그 시차도 있는데 서로 역할들 중복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렇게 역할을 나누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정상회담 한 뒤에 기자들 질문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질문을 우리가 하자라고 공유를 했더라면 좀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여 기자 남 기자 없습니다. 그냥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고요. 이 여 기자 남 기자 되게 그 여 기자들 싫어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보협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26일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부서 통폐합에 나섰다고 하고, 그러니까 직접 수사부서 가운데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하고 공공수사부, 외사부를 통합하는 이런 방안을 법무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김보협 기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던데 법무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검찰 의견 수렴 좀 해봐라.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 어때?라고 이제 좀 수렴 과정인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바로 언론으로 나가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안이 안 지켜지는 조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했던데 이게 그 작년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의 대폭 수사권을 이양을 하고 검찰은 공직자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6개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 박범계 장관이 나머지 숙제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분야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럼 기능을 좀 몇 개 부서를 통폐합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범죄 직접 수사권이 줄어들었으니까 강력범죄랑 반부패랑 합쳐서 하는 방안, 그리고 외사부하고 공공 쪽을 합치는 방안, 대신 이제 경찰의 수사에 협력을 하는 그런 지원부서를 만든다. 이런 정도의 개편안을 가지고 검토 중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우리 검찰의 권한이 좀 막강했고 또 이제 뭐 기소권하고 뭐 수사권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꿔주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반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관점이 결국은 국민들이 이 형사사법 체계의 어떤 그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미 작년 9월 이미 9개월 전에 서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반부패부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줄이고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은 한 4군데 정도만 두고요. 또 그 이제 형사부에서 이제 특수사만 할 수 있는 곳을 몇 군데를 줄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4.7 재보궐선거에 나왔던 검수완박이라고 즉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런 이제 저 흐름 속에 진행이 되는 거고 오늘 아마 박주민 의원이 지금 송영길 대표한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네. 뭐 많기도 합니다. 지금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처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이걸 또 이제 추진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과연 이게 지금 올바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지 5개월이 됐는데요. 과연 이 공수처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또 지금 LH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이 과연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지금 단적인 예로요. 추미애 장관 때 없앴던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범죄수사단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수사단이 없애고 난 다음에 증권범죄 처리가 현격하게 줄어버렸어요. 이번에 다시 그 역할을 그렇죠. 좀 하는 곳을 남겨놓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5개월 아니에요? 동안 처리한 사건이 보니까 거의 한 건 정도인데 그것도 약식 기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상화폐라든지 그 증권범죄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네. 굉장히 아주 교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분도 많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은 그 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걸 추미애 장관이 무슨 뭐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또 박범계 장관이 이거 보니까 좀 필요하다 해서 다시 또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9개월 만에 이 잘 굴러가던 수사본부로 여기가 왜냐하면 금융위원회, 금감원 파견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사를 좀 전문성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렇게 없애지 말라고 이제 당시에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 장관은 이게 뭐 자기들끼리 부패 사설이 있다고 해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지금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뭐 월성원전 수사 형사부 등등에서 하니까 형사부 직접 수사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뻔한 거 아닙니까? 김호수 지금 후보자가 되면 이거 뭐 김호수 후보자는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우리가 물론 권력 간에 가지고 뭐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국민들 관점에서 과연 이게 이득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김보혁 기자께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을 남겨둔 거는 갑자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수사 기능을 아예 검찰에서 빼버리면 네.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의 수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 쪽으로 검찰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중간 단계로 좀 설정을 한 거거든요. 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검수완박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은 수사권을 완전히 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최대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뒤에 그 약해진 기능은 보강하고 또 수사권이 축소된 부분은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이 사라져버리고 힘겨루기만 남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네. 검찰 개혁은 국민들이 여전히 바라는 개혁 과제죠. 그 역할을 하게 될 중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청문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김필성 변호사, 단국대 서민 교수 2명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왜 채택된 겁니까? 뭐 김필성 변호사는 이제 뭐 좀 친여 쪽에 아마 검찰 개혁을 좀 찬성하시는 쪽에 네. 이제 그 분이고 서민 교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조국 흑서에 이제 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야 각각 한 명씩 이제 한 겁니다. 한 10명 이상 이제 뭐 증인 참고인 했는데 다 안 되고 이것도 사실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해서 채택한 거예요. 네. 그렇죠. 박주민 간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호수 청문회가 결국 이제 뭐 대충 이제 이 두 분 와서 그냥 뭐 듣고 뭐 끝나는 걸로 이제 정한 것 같은데 글쎄 사실 이번 검찰총장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임기가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2년이죠. 2년이니까. 예.
더군다나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정책 중립성의 문제 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논의했던 이 검찰 수사권을 지금 어디까지 지금 줄여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게 첨예하게 맞붙어져 있죠. 또 검찰 문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나가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사실 검찰이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과연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좀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파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지금 법사위원장도 없고 뭐 이렇게 지금 여당은 또 여당 단독들은 왜냐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까지 이제 안 하면 그냥 대통령 임명해 버릴 수가 있는 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모레 아마 청문회는 그렇게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파행까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이 너무 욕심을 많이 냈죠. 조국, 박상기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을 증인 참고인을 20명 이상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아예 협상이 진행이 안 돼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문회는 결국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을 할 만한 사람인지 네. 적임자인지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은 어떤지 이런 걸 들어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지 여야가 서로 공격하는 서로 아픈 곳을 찌르는 그런 식의 청문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좀 친정부적인 인사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2019년에 그 윤석열 총장 지명 당시만 해도 야당은 반대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고 여당은 옹호하겠다고 상당히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야권의 유력 주자로 지금 정치권에 가서 아이러니하죠. 네,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예 검찰 쪽 인사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참 검찰 개혁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속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느 정권이든지 다 이제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검찰 장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즉 자기 편을 다른 편 수사할 때는 뭐 정말 잘한다 박치다가 자기 편한테 이제 칼이 들어오면 이거는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매번 정권 때마다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 정권도 결국은 뭐 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을 뭔가 좀 더 이제 좀 바꿔야 된다는 데는 아마 국민들이 많은 부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조국 수사라는 그 상황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져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지금까지도 또 이어지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총장실의 법무부 차관으로서 현재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수사 이제 그걸 줄이는 거라든지 이걸 지금 본인이 앞장서 해온 물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당시에 이제 이성윤 검찰국장과 이제 함께 검찰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원래 감사위원 후보로 올랐다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책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그래서 추천을 안 했고 그 뒤에 뭐 여러 군데 지금 뭐 물망에 오르다가 이제 검찰총장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런 분이 검찰의 어떤 중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청문회 때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박봉희 장관이 이제 저렇게 지금 이미 김호수 총장 오기 전에 이미 이 검찰 조직 개편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 때까지도 핵심적인 또 내연의 어떤 저는 좀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기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전 일부 언론이 친정부 인사다라고 친정부 검사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상해요. 검사가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정부 쪽과 친분이 있다. 네.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정부 여당 쪽만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이런 공격을 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법무차관을 하면서 여러 명의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네. 그거 말고는 아까 윤석열을 배제하자 뭐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 검찰의 독립성에 저해할 만한 활동을 한 게 많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자격으로서 왜
이전에 법무차관을 했던 게 족쇄가 돼야 되는 건지 전 그 대목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글쎄요, 뭐 어차피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총장 관련된 질문들이 전 총장 관련된 질문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청문회는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솔직히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이제 정책 중립 이 문제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따질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등등 이제 지금 전체 검찰 내부의 그렇죠. 여러 가지 아울러서 이제 문제를 하고 결국 또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비교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윤 총장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하나의 이제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사실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김호수 후보자 이 개인의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중앙지검장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이제 그 좀 전에 박범계 장관이 했던 것도 앞으로 이제 일선 지검에서 형사범죄 수사를 하려면 특히 이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 이제 직접 허락을 해야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따르면. 근데 예전에는 또 윤석 총장이 있을 때는 이 수사 지휘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아예 네네. 그냥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그냥 없애고 검찰총장을 거의 뭐 그냥 이제 서류만 찍어줘 이런 사람으로 추미애 장관은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또 김호수 지금 후보자는 또 더 권한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보면 결국은 우리 편일 때는 권한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권한을 뺏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네.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지금 어떨까요? 검찰 내부는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명 때만 해도 네. 당시에 반발이 너무 거세고 네. 너무 기수를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반발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친 라인도 좀 생기기도 하고 지금 상황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 대선에 출마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검찰총장이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정치 활동을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이게 검찰로서는 검찰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게 중립성, 독립성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맨 선두에 섰던 사람이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검찰로서는 무척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정치적인 어떤 뭐 행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시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아까 김보익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또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밀려서 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내공을 쌓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김보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